창밖의 비는 온 서울을 삼켜버릴 듯이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몸을 감싼 냉기는 이 늦가을의 비보다 더 뼛속까지 시렸다. 차가운 빗물과 세제 냄새가 뒤섞인 구정물이 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물줄기는 임신 9개월로 불룩 솟아오른 내 배를 타고 흘러내려 얇은 인부복 원피스를 흠뻑 적셨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온몸이 사정없이 떨렸다. 빈 대야를 든 채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결혼 3년 차인 내 시어머니 이혜자 여사였다. 평생을 손익 계산만 하며 살아온 탓에 인색함이 덕지덕지 묻어나는 그 얼굴에는 지금 이 순간 경멸과 짜증이 가득했다. 멍하니 서서 뭐해? 어서 이거나 사인하고 내 짐 챙겨서 썩 꺼져. 그녀는 서류 뭉치를 내 얼굴에 거칠게 집어 던졌다. 종이 모서리가 뺨을 스치며 불에 댄 듯 화끈한 통증을 남겼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다. 뱃속의 아이도 내 불안을 느꼈는지 갑자기 배를 뻥 찼고 나는 아픔에 허리를 숙였다. 내가 낳을 수나 있어? 배가 이렇게 뾰족한 걸 보니 딱 딸년이구만. 우리 박씨 집안대를 끊을 셈이야? 아들도 못 낳을 거면 자리만 차지하고 뭉개지 마. 그녀의 말은 독을 바른 비수가 되어 정확히 내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결혼 3년. 남편 박지훈이 온유하고 현숙한 아내를 좋아한다고 해서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오직 가정을 돌보고 시부모님께 효도하는 데만 전념했다. 내 헌신이 진심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내가 임신한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온갖 도사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뱃속 아이의 성별을 점쳤다. 모두가 딸일 것 같다고 말하자 그녀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굳어갔다. 나는 그저 늙은이의 남아선호 사상에서 비롯된 집착일 뿐이라고, 아이만 무사히 태어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남편 박지훈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지훈 씨, 빨리 좀 와봐요. 나는 배를 감싸 안고 서재 쪽을 향해 처절하게 소리쳤다. 그곳이 지금 내 유일한 희망이었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에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긴 박지훈이 걸어 나왔다. 흠뻑 젖은 채 벌벌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그의 미간이 단번에 찌푸려졌다. 나는 그가 나를 걱정하고 그의 어머니를 나무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귀찮고 더러운 유기견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툭 쏘아볼 뿐이었다. 시끄럽게 웬 소란이야? 나 바쁜 거 안 보여?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지훈 씨, 어머님이 저한테 찬물을 끼얹고 이혼 서류에 사인하래요. 나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가리키며 울먹였다. 그가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박지훈은 그 서류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제 어머니에게 다가가 나지기 위로했다. 엄마, 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몸 상해요. 내가 이미 다 말했는데 자기가 버티는 거잖아요. 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게 그의 묵인하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몸을 돌려 값비싼 가죽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느릿느릿 꺼내더니 내 앞으로 다가와 거지에게 적선하듯 그 돈을 내 얼굴에 던졌다. 50만 원에 택시 타고 꺼지기엔 충분하겠지.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돈 챙겨서 빨리 꺼져. 나 지아랑 결혼해야 하니까? 그 애는 너처럼 배속이 실망스럽지 않거든. 50만 원. 지아. 두 개의 키워드가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50만 원은 내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퇴직금이었다. 그리고 김지아, 그의 회사에 새로 온 점고 예쁜 인턴. 몇 달 전 회사 워크숍에서 그녀가 박지훈을 바라보던 끈적한 눈빛이 불쾌하게 떠올랐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놀아나고 있었다. 그 여자, 임신했어요. 내 목소리가 오늘 날씨를 묻는 것처럼 무미건조하게 흘러나왔다. 박지훈의 얼굴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도 자랑하는 듯한 우월감이 스쳐 지나갔다. 당연하지. 4개월이야 의사가 아들이라고 하더라. 아들, 나는 그 단어를 나직이 되뇌다 문득 웃음이 터져나왔다.
눈물이 흐를 정도로 웃었다. 얼굴에 흐르는 빗물과 뒤섞여 어느 것이 더 차갑고 짠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의 지난 3년은 완벽한 웃음거리였다. 나는 그를 위해 내 커리어와 인간관계를 모두 포기하고 매일 그와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살았다. 그의 부모를 내 부모처럼 모셨다. 우리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함께 분투해야 한다고 믿었기에 그의 회사 자금이 막혔을 때 나는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인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망설임 없이 전당포에 맡겨 5천만 원을 마련해 주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고작 50만 원으로 나를 내쫓고 있었다. 시어머니 이혜자는 내가 웃는 것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는지 한 걸음 다가와 날카롭게 소리쳤다. 뭘 쪼개. 이 알도 못 낳는 암탉 같은 년아. 당장 사인하고 꺼져. 우리 지훈이 곧 상장사 사장 될 몸이고 젊고 예쁘고 아들 잘 낳는 새색시 얻을 건데 내가 뭔데. 시골뜨기 고아 주제에 우리 지훈이한테 시집온 것만으로도 내 복인 줄 알아. 시골뜨기 고아. 그것은 그들 가족이 3년 내내 내게 붙인 꼬리표였다. 내가 어릴 적 시골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으며 아버지는 말수 적은 농부라는 이유로 그들은 내가 기댈 곳 하나 없는 만만한 존재라고 멋대로 판단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얼굴의 물기를 닦아냈다.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얼굴을 차분한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한때 나를 설레게 했던 박지훈의 얼굴에는 이제 박정함과 계산적인 속내가,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인색함과 탐욕이 가득했다. 나는 더 이상 따지지도 울부짖지도 않았다. 나는 거실 테이블로 다가가 물에 젖어 귀퉁이가 흐물흐물해진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내용은 가소로울 정도로 가혹했다. 나는 모든 혼인 재산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아이의 양육권도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빈손으로 나간다. 나는 펜을 들어 박지훈의 이름 옆에 내 이름 석자를 한 획 한 획 눌렀었다. 강민서. 마지막 글자를 쓰고 나는 펜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탁 하는 가벼운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박지훈이 내 얼굴에 던졌던 50만 원을 한 장 한 장 주었다. 축축한 지폐에는 바닥에 먼지가 묻어 마치 나의 처지를 비웃는 듯 했다. 나는 돈을 정성껏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래, 분수는 아는군. 박지훈이 팔짱을 끼고 냉소했다. 잊지 말고 나으면 연락해. 우리 박씨 집안 장손을 길바닥에 나돌게 할 순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옆에서 자선을 베푸는 듯한 말투로 덧붙였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다. 한때 집이라고 믿었던 이곳을 다시 돌아보지도 내 물건 하나 챙기지도 않았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빗줄기와 함께 얼굴을 때렸다. 등 뒤로 그들 모자에 억누를 수 없는 악의적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저 재수없는 년을 내보냈네. 엄마, 이제 큰손주 안을 준비나 하세요. 회사 상장만 하면 제가 큰 저택으로 바꿔드릴게요. 나는 문을 닫아 그 더러운 말들을 등 뒤로 차단했다. 비 내리는 밤의 서울 거리에서는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나는 거대한 배를 안고 길가에 서서 차가운 빗물이 내 몸을 씻어 내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뱃속의 아이가 다시 불안하게 꿈틀거렸고 간헐적인 진통에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도시에서 나를 받아줄 곳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았다. 마침내 빈 차 한 대가 내 앞에 멈춰 섰다. 차에 오르자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몸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손님, 어디로 가시나요? 기사 아저씨가 룸미러로 나를 흘끗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디로? 나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의 네온 사인을 멍하니 바라보다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이 온통 물방울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거의 방해한 적 없던 그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한참간 후에야 전화가 연결되었고 수화기 너머로 아빠의 익숙하면서도 조금은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야, 무슨 일이냐? 아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의 모든 강인함과 위장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아빠, 집을 열자마자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나 이혼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신호가 끊겼나 싶을 정도로 길었다. 묵직하고 억눌린 아빠의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내 말이 비수가 되어 아빠의 마음에도 박혔음을 알았다. 한참 후에야 아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질책은 한마디도 없이 오직 가득한 안타까움과 단호함만이 담겨 있었다. 민서야, 괜찮다. 집으로 와. 아빠가 있잖니. 집으로. 나는 넋두리처럼 중얼거렸고 눈물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흘렀다. 그래, 집으로. 아무 생각 말고 일단 돌아와. 아빠의 목소리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을 담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 맞다. 내가 전에 한 번 얘기했었지. 그 서방놈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나는 아빠가 갑자기 왜 이런 걸 묻는지 몰라 잠시 멍했다. 미래테크. 미래테크. 아빠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무언가 중요한 것을 확인하는 듯 묘한 어조로 말했다. 그놈, 혹시 경기도 쪽에 공장 확장하려고 하냐? 네. 요즘 그것 때문에 계속 뛰어다녔어요. 그 땅 위치가 좋아서 미래 발전 가능성이 엄청나다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은 아빠가 어떻게 이런 일에 관심을? 전화기 너머로 아빠가 나직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그럼 일이 쉽겠구나. 아빠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한마디를 툭 던졌다. 어서 돌아오너라. 우리 집 땅 보상금 800억. 내일 입금된단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800억. 우리 집 땅. 문득 박지훈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땅 주인이 고집불통 늙은이라 기름 한 방울 안 나온다며 죽어도 안 판다고 여러 번 불평했던 것이 떠올랐다. 나는 그저 웃으며 사람이 팔기 싫다는데 어쩌겠냐고 서울은 넓으니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그를 위로했었다. 이제야 알겠다. 박지훈의 입에서 나온 그 고집불통 늙은이가 바로 내 아버지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회사 상장의 발판이 될 그 황금 같은 땅이 바로 우리 집 땅이었다는 것을. 택시 기사 아저씨가 룸미러로 내 멍한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목적지가 어디십니까?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 아빠가 계신 시골집, 내게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주소를 말했다. 전화를 끊기 전 아빠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민서야, 겁먹지 마라. 내일부터 게임의 룰은 우리가 정하는 거야? 나는 빗물에 흐릿해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주먹을 굳게 쥐었다. 박지훈, 이해자. 당신들은 내가 아무렇게나 버릴 수 있는 쓰레기인 줄 알았겠지? 당신들은 틀렸어.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택시는 질퍽한 시골길을 1시간 가까이 덜컹거리며 달린 끝에 평범해 보이는 2층짜리 작은 집 앞에 멈춰섰다. 이곳이 내가 어릴 적부터 자란 곳, 모두의 인식 속에서는 그저 새도 찾지 않을 시골이었다. 차비를 내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내리자 아빠가 이미 우산을 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 초라한 모습을 본 아빠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다.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내 어깨에 덮어주고 내 낡아빠진 천 가방을 말없이 받아들었다. 돌아왔으면 됐다. 돌아왔으면 됐어. 아빠는 잠긴 목소리로 되뇌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불빛과 함께 확 풍겨오는 음식 냄새가 나를 감쌌다.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엄마의 영정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엄마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또다시 쏟아질 뻔했다. 아빠는 나를 부축해 앉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 한 그릇을 내밀었다. 얼른 마시고 몸 좀 녹여라. 이 녀석 어쩌다 몸을 이 꼴로 만들었어? 곧 애가 나올 텐데 비를 맞고 다니고. 나는 따뜻한 그릇을 감싸준 채 아빠의 굳은 살 박인 손과 희끗희끗한 귀밑머리를 보며 죄책감에 휩싸였다. 아빠, 죄송해요. 실망시켜 드려서.
바보 같은 소리. 아빠는 내 맞은편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아빠가 잘못했다. 너를 이 고생시키고. 박서방 그놈의 집안은 그저 그래도 성실해 보여서 너한테 잘할 줄 알았지? 내 눈이 삐었어. 그의 눈빛에는 자책이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탓 아니에요? 제 눈이 삐었던 거죠? 지난 얘기는 그만하자. 아빠는 손을 저으며 낡은 서랍장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이것부터 보렴. 나는 의아해하며 서류를 펼쳤다. 맨 위에는 토지 소유권 증명서가, 그 아래에는 각종 감정평가서와 수용보상 협의서가 있었다. 토지 소유자란에 또렷하게 적힌 아빠 강대성과 내 이름, 강민서를 보았을 때 나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아빠, 이게 내 엄마가 일찍 갔잖니? 늘 너 혼자 여자애라 나중에 무시당할까 봐 걱정했어. 아빠의 시선이 엄마의 영정을 향했다. 그 눈빛은 온화함과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내 외갓집이 예전에 부동산 사업을 했는데 집안이 기울면서 이 땅만 남았단다. 내 엄마가 죽기 전에 이 땅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 여기는 나중에 무조건 오를 땅이라고, 너한테 남겨주는 마지막 비상금이라고 말이야. 내가 본 서류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토지 면적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건 그냥 땅이 아니라 박지훈 회사 주변의 개발 예정 구역을 거의 다 포함하는 하나의 구역이었다. 그동안 땅 사겠다는 놈들이 없었던 게 아니야? 부르는 값이 점점 높아졌지. 아빠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 엄마 말을 기억하고 끝까지 버텼다. 그냥 평범한 농부처럼 부자인 티 내지 않고 살면 내가 짝을 찾을 때 상대가 우리 집 돈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 자체를 볼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빠의 깊은 뜻에 나는 순간 눈물을 쏟았다. 나는 아빠가 그저 우직한 농부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나를 위해 이렇게 큰 비밀을 홀로 지키며 그 오랜 세월 압박을 견뎌왔던 것이다. 그 박지훈이란 놈도 사람 시켜서 몇 번이나 나를 찾아왔었어. 자기 회사랑 가장 가까운 우리 땅을 사고 싶다고. 그놈인 걸 알고는 더더욱 팔 수가 없었지. 아빠가 냉소했다. 내 사위가 어떤 놈인지 내가 모를까? 우리 집에 이 땅이 있는 걸 알았으면 그놈 꼬리가 하늘을 찔렀을 텐데 널 눈에나 담았겠냐? 나는 왜 박지훈이 그 땅 주인이 고집불통이라고 불평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아빠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다. 이제 잘 됐어. 정부에서 신도시를 여기에 짓기로 하고 토지를 일괄 수용했거든. 이게 최종 보상 합의서다. 800억, 한 푼도 빠짐없이.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될 거야. 아빠는 합의서의 숫자를 가리키며 평온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800억 원, 이 숫자는 내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박지훈이 그토록 자랑하던 미래테크의 전체 가치를 다 합쳐도 이 숫자의 끄트머리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민서야, 아빠가 내 손을 잡았다. 아빠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이 돈은 내 엄마가 너한테 남긴 거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 아빠는 딱 하나만 바란다. 다시는 너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마라. 그 순간 내 마음속의 모든 서러움, 불안, 그리고 막막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전례 없는 확신과 자신감이었다.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나는 눈물을 닦고 아빠를 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다음 날 나는 그 소위 집이라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빠의 도움으로 서울 최고의 산후조리원에 바로 입소했다. 이곳의 환경, 서비스, 의료시설은 예전의 나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개인 스위트룸, 24시간 전문 간호사와 영양사,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편안한 침대에 누워 최고의 보살핌을 받으며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아니나 다를까 박지훈의 SNS가 업데이트되어 있었다. 그는 김지아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김지아는 새처럼 그에게 기대어 의도적으로 살짝 부른 자신의 배를 감싸고 있었다. 두 사람은 미래테크의 거대한 로고, 벽을 배경으로 찬란하고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은 더욱 눈을 찔렀다. 잘못된 것을 떠나보내야 비로소 옳은 것을 만날 수 있다.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 우리 함께 미래를 맞이하자. 샵사인 미래테크 샵사인 A라운드 투자 유치 성공 샵사인 새로운 시작. 댓글창은 온통 아부와 찬양 일색이었다. 박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선남선녀, 천생연분이네요. 박 대표님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승자. 일과 사랑을 다 잡으셨네요. 박 대표님 사모님이 시골 여자라 격이 안 맞는다고 들었는데 드디어 좋은 분 만나셨군요. 나는 그 댓글들을 보며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그들 눈에 나는 이미 잘못된 것이 되어 있었다. 박지훈의 페이지를 열어보니 그는 미래테크가 막 핵심적인 A라운드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으며 다음 계획은 그가 그토록 염원하던 경기도의 황금 부지에 새로운 R&D 센터와 본사 건물을 짓는 것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선포하고 있었다. 그는 3년 안에 반드시 회사를 상장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는 그 땅이 이미 자신의 손안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심지어 게시물에 여러 투자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미래테크의 청사진을 믿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휴대폰 화면을 캡처해 아빠의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박지훈, 너의 미래는 아마 여기까지일 거야. 이후 며칠간 나는 산후조리원에서 안심하고 출산을 준비했다. 아빠가 선임한 변호인단은 매우 효율적이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샛별투자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신속하게 설립했다. 회사 법인 대표는 나였다. 동시에 그들은 경기도 그 지역 내에서 우리 집을 제외한 다른 소규모 토지 소유주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아빠의 판단은 정확했다. 정부의 일괄 수용 계획으로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보상금 지급 절차는 매우 길고 지루했다. 내 변호인단이 제시한 조건은 간단하고 확실했다. 정부 보상금의 10%의 프리미엄을 얹어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 급전이 필요하거나 정부와 더 이상 실랑이 하고 싶지 않은 소규모 지주들에게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떡이나 다름없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박지훈의 계획도에 그려진 그 지역의 소유권은 우리 집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핵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샛별투자의 손에 조용히 들어왔다. 이제 박지훈이 꿈꾸던 테크 제국의 기반은 온전히 내 손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인생의 정점에 오를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 심지어 내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 말투는 시혜와 오만으로 가득했다. 강민서, 산후조리원 들어갔다며? 돈은 좀 있냐? 모자라면 내가 좀 빌려줄 수도 있어. 어쨌든 내 뱃속에 그것도 내 씨일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낳자마자 바로 연락해. 친자 확인해야 하니까. 나는 그 문자를 보고 그대로 삭제 후 차단했다. 박지훈, 너는 곧 돈을 빌려야 할 상대가 바로 나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예정일에 나는 수술실로 들어갔다. 10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나는 마침내 딸을 순산했다. 간호사가 쭈글쭈글하고 빨간 작은 생명체를 내 앞에 안아주었을 때 내 눈물은 순식간에 터져나왔다. 이 아이는 내 아이, 나만의 희망이었다. 나는 아이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빠는 작은 희망이를 안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다. 눈가의 주름에 기쁨이 가득했다. 너 닮았네. 정말 너를 쏙 빼닮았어. 우리 민서가 후손을 봤구나. 나는 병상에 누워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나 자신도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느꼈다. 내가 퇴원하여 산후조리원으로 돌아와 몸을 추스르던 셋째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강민서 대표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지훈의 미래테크가 오늘 오후 3시에 A라운드 투자 성공 및 신규 R&D 센터 프로젝트 축하 파티를 엽니다. 모든 투자자와 언론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정말 오늘 실행하시겠습니까? 네, 나는 품에 잠든 딸을 안고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로 하죠? 이 날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요. 나는 그가 가장 의기양양하고 가장 천국에 가까워진 그 순간에 내 손으로 직접 그를 지옥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오후 3시,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미래테크의 축하 파티가 한창이었다. 박지훈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샴페인 잔을 든 채 환한 얼굴로 하객들 사이를 누비고 있었다. 김지아는 값비싼 인부용 드레스를 입고 그의 팔짱을 낀 채 마치 안주인이라도 된 듯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다. 박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미래테크의 앞날이 창창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경기도 그 땅도 거의 다 해결됐다고 들었습니다. 박 대표님 수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지훈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높이 들고 모든 사람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 땅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보름 안에 우리 미래테크의 새로운 R&D 센터가 첫 삽을 뜰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저 별들의 바다입니다. 장내에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김지아는 더욱 숭배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감격에 젖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내가 고용한 최고 수준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 군단이 일제히 검은 정장 차림으로 엄숙한 표정을 한 채 들어섰다. 선두에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전문 변호사인 김 변호사가 있었다. 그가 나타나자 시끄럽던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현장에 있던 많은 재계 인사들은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작은 사건은 맞지도 않으며 한번 나섰다 하면 반드시 상대를 괴멸시키는 인물로 유명했다. 박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그는 왜 김 변호사가 자신의 파티에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변호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혹시 어느 투자자분께서 모시고 오셨나요? 김 변호사는 그가 내민 손은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 가방에서 문건 하나를 꺼내 그의 면전에 차갑게 내밀었다. 박지훈 씨, 제 의뢰인 샛별투자 유한회사를 대표하여 정식으로 통보합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귀사 미래테크가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 건물, 그리고 귀하가 계획 중인 경기도 신도시 내 R&D 센터 예정 부지 전체의 토지 및 지상 건축물 소유권이 3일 전 모두 제 의뢰인인 샛별투자 명의로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거대한 폭탄처럼 연회장을 뒤흔들었다. 방금 전까지 박지훈에게 거액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박지훈의 얼굴이 찰칵하고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서류를 빼앗아 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불가능해. 이건 절대 불가능해. 경기도 그 땅, 그 늙은이가 절대 안 판다고 했는데. 저희는 강대성 씨를 제외한 모든 토지 소유주와 거래를 마쳤습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추어 올렸다. 안경 아래 차가운 빛이 반사되었다. 강대성 씨의 경우 본인 명의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그분 따님께 증여하셨습니다. 그분 따님, 박지훈은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외쳤다. 그 따님이 누굽니까? 제가 아는 사람입니까? 제가 직접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입가에 거의 잔인하다고 할 만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또 다른 서류, 토지 소유권 변경 및 임대료 조정 통지서를 꺼내 박지훈 앞에 놓았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확인하시죠. 귀사가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의 임대료는 다음 달부터 기존의 30배로 인상됩니다. 또한 오늘 오후 5시까지 이번 분기 임대료 전액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저희는 즉시 명도 집행에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30배. 장내가 술렁였다. 이건 임대료가 아니라 강탈이었다. 박지훈의 손이 채를 치듯 떨렸다. 그는 통지서의 마지막 장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자신을 순식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뜨린 그 의뢰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가 토지 소유권자 서명란에 적힌 익숙하면서도 낯선 세 글자를 확인했을 때 그의 온몸에 피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했다. 강민서. 안 돼.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며 두어 걸음 물러나다 등 뒤에 샴페인 타워에 부딪혔다.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높이 쌓아 올린 샴페인 잔들이 무너져 내렸다. 황금빛 액체와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김지아의 몸에도 쏟아졌다. 악,
김지아가 비명을 질렀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모든 투자자의 시선은 분노와 기만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찬 채 박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지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땅 문제 해결됐다고 했잖아. 우리 돈은 R&D 센터 지으라고 투자한 거야. 이제 땅이 남의 거라는데 뭘로 지을 건데? 임대료가 30배. 우리 돈 다 날려먹을 셈이야. 박지훈은 잿빛 얼굴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세상이 빙빙 돌고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강민서. 어떻게 강민서가? 그가 50만 원으로 내쫓았던 기댈 곳 하나 없는 시골뜨기 고아가?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넓은 땅을 살 수 있단 말인가? 김 변호사는 그에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다시 울려 퍼졌다. 또한 제1회인 샛별투자 유한회사는 시장의 3배에 달하는 연봉과 월등한 연구 환경을 조건으로 미래테크의 이 박사를 포함한 핵심 기술 인력 15명 전원과 새로운 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들은 내일부터 제1회인의 새 회사로 출근하게 될 겁니다. 부저 출신. 이 한수는 30배의 임대료보다 더 잔인하고 치명적이었다. 테크 기업의 가장 핵심 자산은 인재다. 이제 나는 그의 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인력까지 송두리째 뽑아갔다. 미래테크는 이제 껍데기와 갚을 수 없는 빚더미만 남았다. 박지훈. 이 사기꾼. 내 돈 내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투자자가 달려들어 박지훈의 멱살을 잡았다. 투자 철회야. 당장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다. 맞아. 철회해. 이건 명백한 투자 사기야. 연 회장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한때 의기양양했던 박 대표는 이제 분노한 투자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상갓집 개처럼 초라했다. 김지아도 겁에 질려 구석에 숨어 벌벌 떨며 더 이상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변호사 비서가 휴대폰으로 실시간 전송해주는 영상을 통해 산후조리원 스위트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내 품에는 딸 희망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아가, 봐, 엄마가 널 위해 세운 왕국이야. 박지훈의 세상은 그날 오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축하 파티는 채무자들의 성토장이 되었고 그는 분노한 투자자들에 의해 그 자리에서 경찰서로 끌려갔다. 비록 상업적 분쟁이 당장 형사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명성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밤새 투자 철회를 선언했고 은행들도 낌새를 채고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기 시작했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미래테크는 하룻밤 사이에 모두가 탐내는 유망주에서 손가락질받는 길거리 쥐신세로 전락했다. 자금줄은 순식간에 막혔고 회사 계좌는 동결되었으며 다음 달 직원 월급조차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를 더욱 절망시킨 것은 내가 그에게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3일 후는 내가 정한 최종 퇴거 기한이었다. 그는 당연히 그 천문학적인 임대료를 낼 수 없었고 내 변호인단은 법원 집행관, 이삿짐 센터와 함께 사무실에 들이닥쳐 강제명도 집행을 시작했다. 미래테크의 로고가 벽에서 무참히 뜯겨나갔고 직원들의 사무용품은 쓰레기처럼 문 밖으로 내던져졌다. 박지훈이 막으려 했지만 집행관들에게 무정하게 제지당했다. 그는 자신이 공들여 이룬 모든 것이 단 며칠 만에 뜬구름처럼 사라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언론의 플래시가 그의 창백한 얼굴을 향해 쉴 새 없이 터져나왔고 기사 제목은 하나같이 자극적이었다. 미래테크 신화의 몰락, 창업주 박지훈, 투자 사기 혐의. 하룻밤에 수백억 증발, 천재 사업가에서 범죄자로 전락. 충격 반전. 전 부인은 재벌 상속녀,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었나? 인터넷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나는 오랜 세월을 인내하다 하루아침에 역습에 성공한 복수의 여왕으로 묘사되었고 박지훈과 김지아는 모두가 침뱉는 파렴치한 불륜 남녀가 되었다. 그들이 과거에 올렸던 애정과시 게시물 아래에는 수많은 네티즌의 조롱과 저주가 넘쳐 흘렀다.
인과응보가 토네이도급으로 빠르네. 잘못된 걸 떠나보내라더니 이제 옳은 분이 와서 내 회사 접수하셨다. 기분 좋냐? 50만 원으로 시가 총액 800억 재벌을 내쫓으려고 했다고? 이 남자 뇌가 어떻게 된 거 아님? 나는 이런 댓글들을 보며 마음속에 큰 파동은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었다. 나는 일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지훈은 그의 파산한 회사와 갚을 길 없는 빚더미를 안고 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인간의 추악함과 광기를 너무 얕봤다. 내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기 바로 전날 조리원 프런트에서 다급한 내선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가 몹시 당황해 있었다. 강 대표님, 큰일 났어요. 웬 남녀가 막무가내로 대표님을 찾으며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고는 있는데 벌써 대표님 방 쪽으로 오고 있어요. 나는 불길한 예감에 즉시 방 안의 모니터로 복도를 확인했다. 복도 끝, 익숙한 두 인형이 악을 쓰며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며칠 만에 보는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 이혜자였다.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박지훈의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은 퀭했다. 예전의 의기양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혜자는 더욱 미친 사람 같았다. 달려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강민서, 이 독한 년, 당장 나와. 우리 집 돈 내놔. 나는 차갑게 웃으며 침대 머리맡에 비상벨을 누르고 전화기 너머의 보안팀에게 말했다. 들여보내세요. 곧 내 방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다. 박지훈과 이혜자가 뛰어들어와 내가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는 눈이 시뻘개졌다. 강민서, 박지훈은 막다른 길에 몰린 야수처럼 울부짖었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우리를 다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어?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를 싸늘하게 쳐다봤다. 원하는 거 없어. 그냥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야. 겸사겸사 이자도 좀 받고. 내 것. 그 땅은 원래 우리 박씨 집안이 점찍어 둔 곳이었어. 내 아비는 사기꾼이야. 이혜자가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그리고 너, 이 재수 없는 년. 애초에 우리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당장 우리 지훈이 회사 돌려내. 나는 그녀의 행패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다. 이혜자 여사님, 상기시켜 드리죠. 여기는 서울 최고급 산후조리원이고 모든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저에게 손가락질하면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거 모르시나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이혜자는 내 기세에 눌려 목을 움츠렸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더러운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때 박지훈의 시선이 문득 내 옆에 아기 침대로 향했다. 그의 눈에 탐욕과 광기가 스쳤다. 애는 내 거야. 내 아들이라고. 그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아기 침대를 향해 달려들었다. 나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내 곁에 있던 2명의 전문 경호원이 즉시 앞으로 나서 양쪽에서 그를 단단히 제압했다. 박지훈, 미쳤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차갑게 노려봤다. 첫째, 딸이야. 둘째, 설령 아들이라도 너랑은 아무 상관없어. 이혼 합의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 아이는 내 거고 너와는 무관하다고. 상관없어. 내 씨야. 박씨 집안 장손이라고 이혜자도 따라 소리치며 아이를 낚아채려 했다. 강민서, 애를 우리한테 넘겨. 애만 넘기면 우리가 다 용서하고 다시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로 받아줄 테니. 나는 그들의 파렴치한 말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박씨 집안으로 돌아오라고? 당신들 박씨 집안에 이제 뭐가 남았는데? 망해버린 회사랑 갚지도 못할 빚더미. 나는 그들을 비웃으며 쏘아붙였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무슨 꿍꿍이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애를 빼둬서 애를 담보로 협박해서 당신들 빚 메울 돈 뜯어내려는 거잖아. 꿈깨. 내게 속내를 들킨 박지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는 갑자기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강민서, 우쭐대지 마.
회사가 망했어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는 아니야. 그는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이건 회사 최신 지분 양도 계약서야. 내가 남은 회사 자산 전부를 새로운 투자자에게 넘겼다고. 넌 한 푼도 못 건져. 나는 그 서류를 집어들어 훑어보았다. 조잡한 만듦새의 허점투성이, 서명은 어설프게 흉내낸 티가 역력했다. 나는 웃었다. 박지훈, 넌 정말 구제불능의 멍청이구나. 나는 그 위조된 서류를 그의 얼굴에 다시 던졌다. 상업문서를 위조해서 불법으로 자산을 빼돌리려는 거, 이게 무슨 죄목인지 알아? 그는 내가 한눈에 간파할 줄은 몰랐는지 멍하니 굳어버렸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관들이 들어섰다. 선두에 선 경관의 표정이 엄숙했다. 여기서 영아를 약취하려 하고 상업사기 혐의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을 보자 이해자는 순식간에 겁에 질려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경찰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경찰 아저씨, 사람 잘못 잡았어요. 우리는 손주 보러 온 거예요. 이 여자가 못 보게 하잖아요. 박지훈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발버둥 치며 변명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아이를 보려고 했을 뿐입니다. 저 서류는 유효한 겁니다. 선두의 경관은 그들의 울부짖음은 무시한 채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서 씨, 저희가 완전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아 약취 미수, 사문서 위조를 통한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합니다. 지금부터 이들을 법에 따라 체포하겠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박지훈과 이해자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 순간이 되어서야 그들은 비로소 진짜 공포를 느꼈다. 강민서, 내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박지훈은 경찰에게 끌려나가며 나를 향해 목이 터져라 절규했다.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귀신이 돼서도 가만 안 둬. 이해자는 더욱 땅을 치고 울며 저주를 퍼부었다. 나는 그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마치 나와 상관없는 벌레 2마리를 보듯 냉담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이 내게 찬물을 끼얹고 50만 원으로 나를 모욕했던 그 순간부터 오늘의 결과를 예상했어야 했다. 결국 박지훈은 상업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등 여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어머니 이해자는 공범 및 영아 약취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지아는 박지훈에게 일이 터지자마자 아이를 지우고 그가 남긴 약간의 개인 자산을 챙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바탕의 막장 드라마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몇 달 후. 나는 새로 지어진 오피스 빌딩의 최상층에 서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다. 이 건물은 경기도 신도시의 핵심 지역, 즉 박지훈이 한때 꿈에 그리던 바로 그 땅 위에 서 있었다. 이제 이 건물의 주인은 강 씨였다. 나는 미래테크의 껍데기를 인수하고 기술팀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테크 회사를 설립했다. 이름은 희망테크라고 지었다. 내 품에는 어느새 포동포동 살이 오른 딸 희망이가 안겨 있었다. 아이는 동그랗고 까만 눈을 뜨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무실 TV에서는 정오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한때 주목받았던 미래테크가 오늘 공식적으로 파산 청산을 발표했습니다. 창업주 박지훈 씨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이로써 하나의 상업 신화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그 사람들과 그 일들은 이제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다. 따스한 햇살이 유리를 통해 나와 아기에게 쏟아졌다. 나는 고개를 숙여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아이가 천사처럼 까르르 웃었다. 나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번 생에서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다. 나는 그냥 강민서, 희망이의 엄마,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